여러분들이 청약을 하실 때 부적격을 당하시면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오늘은 김보현 미드미 네트워크스 상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가 어쨌든 간에 이제 가점을 잘못 예, 만드는 거고요. 그렇죠. 내가 청약을 하려면 가점을 내가 내 점수를 알아야 되거든요. 통장 가입 기간이라든가 뭐 부양가족 수 그리고 무주택 기간 이런 걸 산정해서 이제 내 점수가 이제 산출이 되면 가점제에서는 그 산출된 내 점수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오류가 많은 게 무주택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 기간은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부적격자를 보면 나는 집이 한 번도 없었다, 태어나서. 네네. 그러니까 나는 만점 아니냐. 왜냐면 무주택 기간이 이제 점수대로 15년까지가 돼 있으니까. 나는 내가 34살인데 나는 한 번도 집이 없었어. 나는 15년 이상이니까 만점. 근데 실제로는 34살이면 그 4년의 기간만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적격이 이제 가장 많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부적격 비율이 거의 부적격의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실제로 실무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청약한 게 이제 저희한테 오면 이 사람 서류 검수라는 걸 하거든요. 거기서 이분이 청약 가점을 본인의 점수 맞게 잘 썼는지를 체크를 하는 건데 거기서 보면 거의 50%는 이 무주택 기간 산정의 오류로 또 이제 근데 무주택 기간 산정 가점이 이제 오류가 됐어도 최저 가점보다 내 점수가 높으면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 무주택 기간의 산정을 잘못해서 감점을 받은 점수가 그 당의 청약 이제 커트라인 최저 가점보다 낮아지면 이분은 이제 부적격 처리가 되는 거죠. 가점 오류에서 어쨌든 간에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오류도 있고 또 한 가지가 더 이제 부양 가족 산정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데 부양 가족에 본인을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내가 4인 가족이니까 나는 부양 가족에 4명을 넣는 거죠. 네. 그리고 등본상에 뭐 뭐 동생이나 뭐 나는 결혼을 했는데 동생이 같이 사는데 동생이 주민등록 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돼 있다면 이런 분들은 또 이제 부양가족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양가족 숫자를 이제 잘못 기입을 하는 오류가 많은 거죠. 부양가족이라 하면 누구까지 되는 거죠? 일단 등본상에 제가 세대주라면 나의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직계 존속과 비속으로 나뉘는데 직계 존속은 내 부모님 아니면 와이프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면 그것도 이제 주민등록상에 3년 이상 모시고 살아신 분들이 이제 있으시다면 이제 내 부양가족으로 되는 거고 직계 비속은 내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자녀들 30세 이하로 뭐 결혼을 하지 않았다거나 이제 미성년자 뭐 영유아 그런 분들이 이제 직계 비속이라고 해서 이제 내 부양가족인 거죠. 등본을 띄면 제가 세대주로 나와 있다면 그 세대원 구성원들 이분들이 저희가 이제 부양 가족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일단 가점 오류,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는 가점 오류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그러면 두 번째가 어떤 거죠? 일단 주택 소유가 또 큰 또 부적격 중에 하나인데요. 강남 쪽은 많이들 아시지만 자기가 인지 못하는 주택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 못하는 본인의 주택이 따로 있는 예를 건가요? 들면 이제 부부인데 나는 집이 없어요. 나는 집이 없어. 그래서 내가 집이 없지만 이제 자금력이 있어서 청약을 강남권에 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류 제출할 거 다 했는데 주택이 자꾸 소유로 잡히는 거죠. 네. 아니 나는 한 번도 집이 없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부인이 남편 몰래 갭 투자 형식으로 집을 하나 사놓은 거예요. 실예인 거예요? 네네. 예. 그러면 결국은 부부 중에 이제 세대의 구성원이 집이 있으면 그 무주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은 영문도 모른 채 강남에 지금 로또라는 강남권 아파트도 떨어지고 부인이랑 사이도 안 좋아지고 뭐 그런 경우가 있고 요즘에 규제가 심해지면서 기존에는 비규제 지역이었는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최근에 편입이 된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럼 비규제 지역은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동네가 내가 살던 데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뀐 걸 모른 거죠. 그럼 나는 기존에는 계속 1순위자였으니까 나는
주택이 하나 있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청약을 하면 다 주택 소유로 부적격이 나오는 거죠. 근데 또 예외로는 내가 이걸 처분 조건을 하면 돼요. 내가 이 주택을 입주하고 뭐 1년 이내에 팔겠다라는 서약서를 쓰면 되는데 그런 거를 많이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부적격 비율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뭐가 있죠? 세 번째 유형은 일단 특별공급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지금 전체 뭐 100세대를 공급한다고 하면 신혼부부 특공이 20%, 부양 다자녀가 10%, 기관 추천 10%, 이제 노부모 부양 3%, 그래서 43%의 비율이 특별공급이에요. 근데 이 특별공급 중에서도 신혼부부 특공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자격도 제한돼 있고 뭐 소득도 제한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신혼부부 특공 관련 좀 부적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이제 소득이에요. 소득을 초과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부부 합산 소득의 기준이 있고 개인 이제 외벌이일 때 소득 기준이 있고 또 이게 또 다른데 가장 큰 게 실수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세전 금액이거든요. 실제로 이 신혼부부의 소득을 기준 평가를 할 때 그 상한선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그 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근데 세후 금액으로 좀 많이들 적어 오세요. 왜냐면 그래야지 조금 더 당첨의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정말 몰라서 세전 세후에 대한 그런 왜냐면 사실 모집 공고나 이런 데는 법에도 이거는 세전 소득이다라는 그런 말은 없거든요. 네, 내 통장에 꽂히는 그쵸, 돈이 내 월급인 그걸로만 거라고 해서 생각하시는데. 그 통장 내역을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결국에는 세전 금액입니다. 네, 근데 그 임금 구조가 되게 복잡한 경우들도 많잖아요. 네네. 뭐 임금이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세후 말고도 뭐 다양하게 뭐 수당도 포함되어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걸러내고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알 수 저희가 있을까요? 이제 그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정산 내역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전체 소득이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라든지 뭐 본인이 좀 잘해서 성과급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말정산에서 나오는 그 금액을 가지고 그 나의 소득이 그 자격에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를 확인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하나 있고 또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저희 이제 보험료를 납부하잖아요. 그거는 그 보험공단에 납부하는 내 건강보험료도 급여에 따라서 이제 차등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도 추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 신혼부부 특공에서 부적격이 나오는 게 이 소득 말고 또 더 있나요? 좀 이제 특이한 이건 많지는 않은데 결혼을 했습니다, 내가. 예. 그래서 난 특공에 접수를 했어요. 예. 근데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러신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법상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신혼부부의 특공의 자격의 발생은 이 신혼부부가 된 시점이 결혼한 날이 아니라 둘이 혼인신고를 한 그날입니다. 이거는 조금 약간 네. 그거는 다들 생각을 하실 법한 얘기인데 뭐 이러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가 네, 봐요. 그래도 간혹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 간혹 나오고. 그러니까 신혼부부는 워낙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번째 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이제 작년 이제 7월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해외에 30일 이상 체류를 하거나 1년에 180일 이상을 체류를 하면 그 사람은 이제 1순위 자격에서 이제 제외가 됐어요. 작년 7월부터는 90일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네 번째로 해외 거주 기간 관련한 부적격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럼 다섯 번째는 어떤 게 있죠? 재당첨 제한 기간에 걸려 있는데 그 또 청약을 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부적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청약해서 당첨을 했는데 계약을 안 했어요. 그러면 재당첨 기간이 이제 한 5년이 서울은 5년인데 그럼 5년 내에는 아무리 내가 청약을 해도 이거는 뭐 당첨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 유형은 어떤 게 있죠? 일단 당해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1순위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1년 이상 거주를 하지 못했어요. 네, 그 1년이라는 건 입주자 모집 공고 1로부터 1년이거든요. 만약 내가 여기서 한 8개월밖에 안 살았다. 그래도 나는 이 지역, 나는 여기 사니까 당연히 나는 1순위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당에 넣으시면 안 되고 지금 1순위 당에 말고 1순위 기타가 있어요. 예. 1순위 기타에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유형은 어떤 게 있죠? 일곱 번째는 일단 세대원이 중복 당첨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존에는 세대주만 청약을 할 수 있었다가 부동산이 좀 안 좋을 때는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게 했다가 다시 세대주가만 청약을 하게끔 이게 법이 자꾸 바뀌니까 특히 이제 비규제 지역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세대원도 청약을 할 수 있었거든요. 1순위에. 예. 근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역이 바뀌면서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해 버린 거예요. 그거를 인지 못하고 세대원도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동네는 다 1주택자도 청약을 했었고 세대원이었어도 청약을 했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되고 나니까 규제가 이제 바뀐 거죠. 예. 이제 규제 그래서 그런 규제를 인지를 못 하시고 여지껏 나는 1순위 청약했어서 그대로 떨어졌지만 그래서 난 붙으려고 또 계속 청약을 넣었는데 세대원이 청약을 하면 일단 부적격이라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규제가 세대주로만 한정을 했기 때문에 세대원 청약은 이제 근데 이게 또 지방 아직 규제가 없는 지역들은 세대원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청약을 넣고자 하는 지역이 어떤 규제 지역인지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죠. 최근에 조정 대상 지역도 확대되면서 이런 것들 본인 동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많이 확인하셔야 안양 이제 만안구가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기존에 동안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예. 근데 동안구도 불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안양 지역의 이런 부적격이 이런 세대원 중복 당첨이라든가 세대원 청약, 그러니까 세대원이 청약을 하셔서 부적격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지역이 규제를 받게 되는 지역들은 조금 더 부적격 비율이 높아지. 부적격을 당하면 혹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죠? 일단 부적격을 당한다는 거는 일단 본인이 청약을 했지만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소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또 재당첨 제한이라는 또 그런 규정에 걸려서 향후 또 내가 다시 여기만큼 좋은 곳을 사고자 했을 때 또 그런 아파트를 또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런 단점이 가장 큰 거고요. 재당첨이 제한이 되는 건데 그건 어느 정도? 서울은 5년입니다. 어떻게 청약 부적격 유형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청약을 넣으실 때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 영상들을 차근차근 처음부터 보시면서 나는 해당되는지 안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